안녕하세요.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는 힘을 쓴 저자 양훈우입니다. 이번에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는 힘 이 책을 출간하셨는데 책에서 말씀하신 그렇다면 마무리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면 이제 물리적으로 더 이상 그 어떤 계획한 거를 다 진행해서 더 이상 할 게 남아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제 실패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포기해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 아니면 뭐 하다가 흐지부지 되게 되는 경우 이래서 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 이런 걸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 내가 의식하거나 아니면 내가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없죠. 그냥 객관적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런 상태만 말하는데요. 이 책에서 마무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객관적인 상태, 일의 진행 상태에다가 나의 의지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그 지난 일들, 내가 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고 깨달음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찾아내서 앞으로 다가올 일, 앞으로 또 새롭게 벌릴 일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는, 그러니까 어떤 의지가 포함된 목적지향적인 행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꼭 이렇게 성공적으로 완료된 일이 아니라 중간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뭐 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게 흐지부지 되는 일들 이런 것들도 다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제 그 안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그 일 속에서 반드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제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는 존재인데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슨 일을 했지?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지금의 단계에 이르렀지? 그 안에서 내가 얻은 건 무엇이고 잘못한 건 무엇이고 성공적으로 잘했던 건 무엇이고 못했던 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도출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새로운 일을 진행을 할 때 그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배움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뇌 에너지를 좀 아껴 쓸 수 있다는 거죠. 무언가 이렇게 일을 마무리하지 않고 남겨두게 되면 계속 머릿속에 이렇게 잔상이 남아있게 되고요. 그것들이 이제 두뇌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서 마치 이렇게 창고 속에 치워지지 않은 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두뇌 한쪽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만큼 두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마무리를 하게 되면 적어도 그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는 거죠. 한국인이 유독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유독 한국인들이 뭐 그렇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우리 이제 뭐 역사적인 배경으로 볼 때 사실 마무리하는데 취약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배경적인 게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화가 된 게 1800년 말 1900년 초 뭐 이렇게 되고요. 얼마 안 되는 100년 남짓한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뭐 해방도 됐었고 전쟁도 났었고 전쟁 이후에는 세계 최빈국이었잖아요. 그래서 가난에 시달리면서 이제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런 모든 역사적인 환경들 속에서 또 산업화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예요. 무엇을 하든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빨리빨리. 밥 이렇게 5분이면 다 먹어야 되죠. 20분 기다렸다가 5분 만에 먹기도 하고 특히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니까 더 그런데 일을 할 때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술을 마실 때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습관이 있었고요. 그게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면서 이제 어떤 한국의 문화적인 코드 이런 식으로 좀 정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빨리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게 우리 성장기에서는 당연히 요구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 지나간 일을 붙잡고 되돌아본다거나 이런 게 좀 무의미해지는
왜 거기에 시간을 써? 오히려 지난 일을 붙잡고 보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 아직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시간을 보내는 게 낫지 않아? 그러니까 지난 일을 가지고 마무리하고 되돌아보고 그 안에서 뭘 찾아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하게 여겨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거기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달라졌죠, 상황이. 어떤 속도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속도만큼 중요한 게 이제 질적인 완성을 추구하는 시대인데 여전히 과거에 그런 것들이 오래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쌓여서 내려오다 보니까 아직도 그런 것들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어떤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는 지난 일을 마무리 짓고 그 안에서 이렇게 내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더 잘 해나가야 되느냐, 잘 할 수 있느냐,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더 질 높은 결과물을 얻는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을 끝내지 않고 막 벌리기만 하면은 어떤 손해들이 발생하는 건가요?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시리즈로 만들어진 드라마나 아니면 예능 같은 거 보면 한참 재밌을 때 갑자기 끝나죠.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그 드라마 끝나고 나면 그냥 다 잊어버리나요? 그 순간에 굉장히 아쉬움도 많이 났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종종 그때 어떻게 됐지? 그 사람들 붙잡혔나? 아니면 제대로 끝이 났나? 그렇게 자꾸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잔상이 남아있는 것을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이가르닉 효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두뇌 효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두뇌는 에너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에너지를 아껴 쓰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에너지를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이렇게 남아있으면 두뇌의 기능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잔재가 남아가지고 계속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마예요. 해마는 이제 아시겠지만 단기적인 정보를 저장하는 기억 창고입니다. 근데 이 해마의 용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에 한계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어떤 기억의 잔상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빨리빨리 이렇게 처리해서 데니피질로 보내고 그것을 고착화시켜서 장기 기억으로 변환하고 해야 어떤 정보에 대한 그 정보 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이 해마의 정보가 계속 처리되지 않은 정보가 남아있게 되니까 정보 처리 효율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주의력이나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주의력은 무언가 많은 것 중에서 내가 이 신경 써야 될 영역을 찾아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중은 그 영역에 대해서 나의 정신을 몰입시키는 건데 이 잔상이 남아있게 되면 무언가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갑자기 잔상이 떠오르게 되면 주의력과 집중력이 다 깨질 수밖에 없죠. 주의력이 흩어지게 되면요.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서 불필요한 것에 이렇게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산만해지죠. 우리 애들 중에서도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산만해지는 애들 있는 것처럼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 역량이 떨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주의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면 판단의 질이 낮아지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해야 될 것들이 중에 하나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건데 이제 그 어떤 무언가 마무리되지 않은 일이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 안 좋다는 거고요. 주의력하고 집중력은 이제 그것을 관장하는 두뇌 부위가 전두엽이에요. 전두엽인데 주의력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건 전두엽의 역량을 100%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작업 기억도 나빠져요. 작업 기억은 이제 어떤 특정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두뇌의 자원을 끌어다가 활용하고 응용하고 저장하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떨어지는 거예요. 작업 기억 역량이 떨어지면 문제 해결 역량도 떨어져요. 전체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좋지 않은 거죠. 그 두 번째로 어떤 마무리되지 않고 일이 남아있게 될 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뭐가 있냐면 부정적인 정서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일을 하다가 성공한 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중간에 하다가 실패를 했거나 중단했거나 아니면 흐지부지 된 일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이제 불편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불편함은 어떻게 되냐면 부정적인 정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심리학자 중에 페리 버핑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성공적으로 완료된 일은 그 긍정적인 만족감을 느끼고 쉽게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 우리 자기가르니 효과하고 비슷해요. 성공한 일에 대해서 완수한 일에 대해서는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내지 못한 일은 부정적인 감정이 남아있게 되고요. 특히나 그 일을 하면서 들였던 어떤 그 시간, 노력, 그다음에 뭐 돈도 있을 거고 어떤 에너지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에 대한 보상 심리까지 더해져 가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이제 두뇌에서 편도체에서 관장을 하죠. 근데 편도체는 어디 있냐면 단기기억 저장 창고인 이 해마하고 굉장히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기억은 더 오래 갑니다. 좀 안 좋은 기억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부정적인 정서로 나타나게 되고요. 늘 저 사람은 뭔가 삐딱해 부정적이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굉장히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일을 그렇다면 잘 마무리했을 때 달라지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을 마무리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그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죠. 제일 먼저 자기 역량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하면 우리는 계속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 같아도 사실 알고 보면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다 달라지고 있어요.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아니고 내면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이 유튜브를 지금 영상을 시청을 하실 텐데 시청하신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처음에 이 영상을 보기 전하고 지금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영상을 보면서 뭔가 느끼고 깨닫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처음 보기 전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내 변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얻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실패 성공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 일을 하기 전에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공부를 하다 그만두어도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몰랐던 단어들이나 어떤 문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고요. 그전에는 몰랐던 어떤 경험, 지식, 뭐 스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사용하지 못했던 어떤 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쌓여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는 역량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이렇게 역량이 쌓이게 되는데 그래서 좋은 역량이 많이 쌓일수록 이제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변화가 생겨도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해요. 일을 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변화가 생겨도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거는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달라졌다는 걸 잘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일을 성공하잖아요. 성공적으로 일을 끝내면 이제 결과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
무엇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지식들을 얻었고 어떤 스킬들을 쌓았고 어떤 경험들을 쌓았고 어떤 통찰력을 얻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는 게 습관이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공한 일도 그러는데 실패한 일은 더 그렇죠. 실패했어. 아니면 내가 원치 않게 중단이 됐어. 아니면 하다가 흐지부지 됐어. 이런 일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중간에 멈춘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배운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실패한 일인데 그 안에서 뭘 배워? 내가 달라진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건너뛰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과를 해요. 성공한 일이든 실패한 일이든 마무리 짓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간과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흙 속에 이제 사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값진 보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 사금을 값진 어떤 물건으로 바꾸려면 다 채취를 해야 되잖아요. 건져내가지고 그거를 다 정렬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역량도 가만 놔두면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없는 거고 그게 나에게 값진 물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흙 속에 숨겨져 있는 반짝거리는 금을 채취해가지고 나에게 값어치 있는 것으로 바꿔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일을 마무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일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하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기억은 항상 휘발되거든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풍화 침식 작용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했던 일들도 기억 속에서 다 사라져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전에 어학 공부를 했는데 1년이 지나서 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있던 자리로 다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건 굉장히 자원의 낭비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역량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제자리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요즘같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경쟁 심한 사회에서 제자리에 있는 것은 뒤처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하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효과가 자기 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면 좋은 게 뭐냐면 메타인지 역량이 좋아져요. 일맥상통에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성공적으로 산다는 거를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생에서 도착해야 될 지향점이 있고 그래서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끝없이 그 지향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은 이제 항해 용어인데요. 우리 육지에서 차를 타고 갈 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바다에서는 길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길이 이런 루트는 정해져 있지만 딱 요 길로 차선처럼 이렇게 요 길로만 가야 돼 이런 게 없어요. 그 루트를 따라가다 보면 물살에 밀려서 배의 위치가 계속 변동을 해요. 그러면 끊임없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목적지에 가려면 어떻게 방향을 바꿔 나가야 될지를 계속 탐구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물살에 흘러가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지향하는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런 삶은 우리 살고 싶은 삶이 아니고 사라지는 삶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무엇이고 그래서 지향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갭이 무엇이니까 앞으로 어떠한 역량들을 축적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게 메타인지예요. 그래서 내가 마무리를 하게 되면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내 안에 축적을 했고 내 어떤 역량이 이런 쪽에서 변화가 생겼어. 그런데 내가 도착하려고 하는 목적지를 보니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필요해 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인지 역량도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실수를 좀 피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일이 종종 있긴 한데
살다 보면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사기를 당했던 사람이 또 사기를 당한다거나 예전에 어떤 잘못을 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그 잘못을 또 다시 반복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의 실패 또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배움이 없다는 건 뭐냐면 마무리를 안 했다는 거죠. 주로 이제 성공한 일은 뭐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지만 실패한 일이나 중단된 일이나 아니면 뭐 흐지부지된 일이나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는데 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게 실패로 돌아간 거지? 내가 무엇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흐지부지되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실패 포인트 또는 실수한 포인트들을 찾아내고 다음에는 그러면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없이 지나가게 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억이 다 희미해져요. 그래서 전에 이런 실수가 있었나 하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 비슷한 상황에서 다시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 프로 바둑 기사들 보면 항상 이 바둑 끝나고 나면 복귀해요. 요즘은 이제 바둑뿐만이 아니고 모든 스포츠가 다 그런 영상 장비나 이런 뭐 도구나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니까 요즘엔 모든 스포츠가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잘한 것도 있지만 실수한 것도 있거든요. 실수해서 그걸로 인해서 지기도 하고 내가 실수를 했는데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상대방의 실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복귀를 하면 다음에 같은 상황에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일을 마무리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같은 실수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존버는 승리한다 이렇게 버티는 것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끝까지 버티면 뭐라도 될 거란 기대에 끝을 맺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마무리하는 시점은 그럼 언제 정하는 게 좋을까요? 무조건 버틴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일의 성격에 따라서 마무리하는 시점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뭐 원칙은 가급적 빨리예요. 일이 끝났을 때 가급적 빨리. 그러니까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공한 일 같은 경우 작은 성공은 상관없어요. 작은 성공은 성공했다고 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의 폭이나 그런 게 크지 않으니까 끝나고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지만 감정 폭이 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몇 년을 준비해서 내가 어떤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어. 이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했네. 3년 4년 준비를 해서 합격하고 나면 굉장히 감정이 격앙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어떤 그 마무리를 하게 되면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러나 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러면 그런 시점은 좀 지나서 하는 게 좋고요. 실패한 일, 중단된 일 이런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마이너한 실패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좀 어떤 큰 것들이 있죠. 좀 전에 예를 든 그 성공의 반대. 3, 4년 공부해서 공인회계사 시험을 봤는데 실패했어. 그러면 바로 그 감정이 딱 가라앉을 수는 없잖아요. 보통 우리가 부정적인 일을 당하게 되면 거쳐가는 단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놀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노, 화를 냅니다. 내가 큰 병에 걸렸어, 불치병에 걸렸어. 그러면 처음엔 놀래죠. 그 다음에는 이제 화를 내요. 내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돼? 뭐 그런 분노의 감정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거부예요, 거부. 그럴 리가 없어. 이거 잘못된 거야. 분명 잘못됐을 거야. 뭐 이런 거부의 단계를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인정하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단계로 가거든요. 그래서 놀라고 화나고 거부하는 단계에서는 이 마무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모든 상황을 다 삐딱하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 단계는 피해가는 게 좋죠. 좀 어떤 마음의 동요가 가라앉길 기다렸다가 마무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것도 뭐 마냥 미루는 건 별로 좋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고 흐지부지 되는 것도 있잖아요. 뭐 연초에 나 살 빼기 위해서 우리 헬스장이라고 하죠. 짐 그런 거 끊어가지고 한 달은 열심히 다니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것처럼 흐지부지 되는 일.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마무리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왜냐면 나는 안 끝났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언젠가 내가 맘만 먹으면 또 갈 수 있어라고 하니까 이건 끝난 일이 아니야. 그냥 끝난 일이 아닌데 뭐 마무리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미루기 시작하면 두뇌에서의 신경 회로가 이제 끊어져 버리게 되고요. 다시 그 일을 계속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마무리하고 그 기억 속에서 털어내고 두뇌에서의 부담을 줄여버리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은 예를 들어서 매일 반복하는 일이었다. 매일 뭐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한 2주 이상 이렇게 안 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매주 하던 것을 한 3, 4주, 한 달 정도 이렇게 안 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좀 마무리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 이 마무리하는 시점이라는 건 자기가 정하는 거죠. 자기가 정하는 건데 중요한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감정의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감정의 어떤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 시점을 잡아서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에서 이제 6개월 만에 살이 16kg 빠진 다이어트 경험을 소개해 주셨는데 새해를 맞이해서 비슷한 목표를 가지신 분들이 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좀 해 주신다면 아마 뭐 새해가 되면서 이렇게 그 크고 작은 목표들 굉장히 많이 세우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그 연초에 세운 목표들 중에 연말이 돼서 점검을 해보면 중간에 그만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살이 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과거에 2010년 뭐 요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살이 많이 쪘어요. 이 신발끈 묶으려면 이제 뭐 이렇게 구부리고 나면 숨이 찰 정도로 그렇게 살이 쪘었는데 그래서 이제 살을 빼려고 결심을 하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게 수영이었는데 사실 그때는 어떤 뭐 수영을 통해서 살을 빼겠다라는 목표가 그렇게 강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강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의지도 그렇게 강했던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처음에 수영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저는 이제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 학습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운동 능력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한 달이면 이렇게 상급반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한 달 지나면 더 상급반으로 가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3개월 동안은 초급반 수영을 하러 가면 맨 끝에 레인이 초급자 반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좀 단계가 높아질수록 이렇게 안쪽 레인으로 옮겨가는데 저는 맨 바깥 레인에서만 3개월 있었거든요. 굉장히 운동 능력이 이렇게 떨어졌고 그래서 지지부진했고 그러니까 되게 하기 싫었어요. 내 마음속에서는 바로 빨리 자유형을 하고 배영을 하고 그 멋있어 보이는 저병도 하고 싶고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발차기만 하고 킥보드 잡고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나보다 앞서서 이제 상급반으로 올라가는데 나는 계속 킥보드 잡고 뭐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 보니 굉장히 좌절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고비가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이렇게 초급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루하고 하기 싫었는데요. 제가 이제 목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어요. 내가 수영을 시작한 목적이 뭐지? 근데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살을 빼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어릴 때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어디든 가면 이제 물 있는 데는 다 피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영장도 못 가고 그런 한계를 좀 극복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한 고비가 찾아왔을 때 제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난 지금 이 단계에서 포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될까를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면 둘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지도 못하고 살을 빼지도 못하고 그러면 살을 빼기 위해서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수영이 내가 가장 그 살을 빼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거기에서 포기하면 나는 평생 배불뚝이를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다시 계속 의지를 강화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한테 정말 도움을 준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진도가 늦다 보니까 항상 이 레인을 한 바퀴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 한쪽 끝에 가서 쉬고 다시 와서 또 쉬고 그렇게 1개월 정도 하다가 또 한 바퀴 돌고 와서 쉬고 근데 그렇게 하면 수영이 안 늘거든요. 옆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죽을 것 같아도 참고 3바퀴만 갔다 와라. 저는 그걸 무시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냥 갔다가 와서 쉬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끝에 서가지고 제 모시게 다시 밀어낸 거예요. 그렇게 3바퀴를 하고 나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3바퀴를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엔 5바퀴도 가능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수영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비를 느꼈는데 그 고비를 어떤 저의 의지 그런 걸로 이제 좀 극복을 했고 사실 보면 이제 굉장히 단순한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 의지가 없어서 실패하는 건가 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고비가 찾아왔을 때 저는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수단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옆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제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준 요인들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고비를 넘어가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킬이 제 몸에 쌓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더 재미를 느끼게 됐죠. 재미를 느끼게 되니까 그 전에는 안 하던 걸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그 전에는 강습만 받았는데 재미를 느끼고부터는 이제 동네 수영장을 찾는 거죠. 휴일에는 그 강습을 받을 수 없으니까 가서 재미를 느끼게 되고 재미를 느껴서 이제 그 개인적인 훈련을 하게 되니까 이게 점점 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하게 되고 가속화하게 되고 그래서 3개월 정도 지나면서부터 이제 살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원래 수영은 살 빼기가 굉장히 어려운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찬물에서 하기 때문에 몸에 지방이 계속 축적되어 있으려고 해요. 체온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뭐 살 빼기에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운동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운동신경이 둔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그 과도하게 좀 힘을 많이 쓴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그 외에 이제 어떤 식단 조절 같은 거, 밥 먹는 양이나 식사 방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킨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살이 쭉쭉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상승작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영은 수영대로 실력이 늘고 살 빠지는 건 살 빠지는 대로 이제 눈에 띄게 효과가 나타나니까 뭐 하루 지나면 몸무게를 재보면 뭐 몇백 그램씩 이렇게 빠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재미에 빠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상승 작용이 있다 보니까 더욱 더 몰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더 이상 살을 빼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오히려 더 먹는 양을 늘리고 그 단계까지 갔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나온 과정을 쭉 한번 되돌아봤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하고 보니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고비가 찾아왔었고 정체가 왔었고 그 다음에 어떤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고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기가 왔고 그 다음에 가속화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구간이 있었고 그래서 대개의 일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단계에서 만약에 내가 초기의 단계에서 이것을 포기했더라면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포기를 했더라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고 수영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살도 빼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고요. 전반적으로 돌아봤을 때 어떤 일이든 거쳐오는 과정이 있고 그 거쳐오는 과정에서 내가 얻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수영하는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쌓였겠죠. 그런 것들이 쌓였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살을 빼기 위해서는 단순히 운동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운동에 더해서 식단 조절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다른 뭐 거기에 부가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어우러졌을 때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다시 또 비슷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나는 이런 또 비슷한 사이클을 거쳐갈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 그런 사이클이 왔을 때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 그런 걸 세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죠. 근데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뭐 작은 목표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내가 담배를 피고 있는데 담배를 끊겠어.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겠어. 뭐 아니면 술을 안 마시겠어.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 작은 목표도 아니고 좀 실천하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어떤 일이든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항상 고비가 온다는 거죠. 정체되는 시기가 와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수영을 할 때 보면 처음에 수영 배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처음에는 그 벽 잡고 그냥 발차기만 합니다. 발차기만 해요. 일주일 내내 발차기만 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재미가 없거든요. 하루에 1시간 가가지고 5일 동안 이렇게 발차기만 하면 그게 굉장히 지루해요. 그러고 발차기 끝나면 또 바로 수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 킥판이라는 걸 잡고서 그걸 잡고서 또 뭐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일주일 정도 해서 레인 하나 가고 그다음에 또 일주일 지나서 뭐 레인 왕복하고 이런 식으로 거의 한 달 정도는 이제 진도가 나가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수영을 배운다 그러면 한 달이 지나면 자유자재로 수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의 기대에 비해서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면 되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재미없다고 느껴지게 되고요. 그걸 정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고비가 항상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고비를 넘어야 우리도 뭐 등산하고 그러면 항상 깔딱고개 같은 거 나오잖아요. 오르기 힘든 그런 고개가 나오는데 그거를 넘어야 이제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비를 넘으면 그 다음에 재미를 느끼게 되고 어떤 하는 일에 가속이 붙게 되고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거기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고비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올 수도 있고요. 마지막에 올 수도 있고 중간중간 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이런 책을 읽는다. 그러면 이 700~800페이지 되는 책이 뭐 3권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읽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수시로 고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권쯤 남았을 때 내가 2권 읽었는데 더 이상 읽기 싫어. 뭐 이렇게 마지막에 또 고비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싶다면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고비가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닥치는 거하고 다릅니다. 언제든 고비가 찾아온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 고비가 찾아왔을 때 나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그 극복하는 나만의 어떤 전략.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존버 할 거냐. 담배를 끊고 싶은데 그냥 버틴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그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이 있겠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거죠. 보상을 해주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좀 내가 어떤 존경받는 포지션에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어나운스 해두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좀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어학 공부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중국어 배우면 처음에 사성의 고비를 못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독일어를 배웠는데 관사라고 하나요? 뭐 der des dem den 뭐 die der den die 이런 것들 배우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고비를 못 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쭉 한번 보면서 어떤 고비들이 있겠다라는 걸 좀 찾아보고요. 그러면 그 고비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그 고비가 실제로 찾아왔을 때 그 전략대로 좀 실행을 해나가면 고비를 넘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이제 목표한 신념과 의지를 이룰 수 있다면 이제 누구나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책에 보니까 "신념과 의지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챕터명을 써 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떤 자기가 시작한 일을 마무리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사람의 정신세계는 의식세계하고 무의식세계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데 그런 얘기 있죠. 뭐 흔히들 시스템 1, 시스템 2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무의식은 어떤 생각을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길을 건너는데 차가 막 빠르게 달려오면 저걸 위험하니까 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피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피하죠. 그런 것들이 무의식의 세계인데 반면에 의식은 이제 뭐 좀 일부러 이렇게 숙고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거기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무의식은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빨라요. 에너지 소모가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의식적인 세계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느려요.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근데 일상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사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두뇌가 에너지를 굉장히 아끼고 싶어 거든요. 두뇌에서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에너지를 아껴 쓰지 않으면 두뇌 에너지가 고갈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껴 쓰려고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정보를 받아도 이런 지금 유튜브 강의를 들어도 제가 하는 말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100%다 기억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필요한 것만 이렇게 받아들여 갖고 그걸로 자기가 재해석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사고를 많이 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를 수도 있지만 타성적이거나 아니란 삶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주어진 환경에 맞춰갖고 남이 시키는 대로 남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의식보다 무의식이 지배하면 그런 경향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언뜻 얘기한 것 같은데 살고 싶은 삶보다는 사라지는 삶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이 많아지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의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잘 조절하고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의식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종속될 가능성이 커요. 그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직장인들 많이 계시겠지만 오너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직원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차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질 좋은 삶, 양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무의식적인 사고보다는 의식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게 좋은데 우리가 마무리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의식을 가지고 내가 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무리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면 내 의식 세계로 모든 것들을 끌어올리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뵐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식 세계를 넘나드는 정보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제 뭐 제어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사고하는 걸 좀 줄이고 의식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걸 늘림으로써 이제 사고와 판단의 질을 높이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게 반드시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질수록 어떤 판단의 질이, 의사결정의 질은 좋아질 수 있고요. 의사결정의 질이 좋아지면 그만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될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지금보다 나은 수준 높은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무리를 잘하는 습관에 대해서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한 어떤 방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부자처럼 성공한 사람들과 가난으로 대표되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뇌구조나 사고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마무리를 잘한다는 건 제가 뭐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자기 성찰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찰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의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도 부자가 아니라 이렇게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래서 더 나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렇게 계속 피드백하는 이런 것들이 부자들은 굉장히 잘 돼 있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 있는 거죠. 좀 나태하기도 하고요. 게으르고, 그다음에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그 채찍질하는 그런 것도 약하고요. 어떤 자기가 무엇을 환경을 개척하기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대로 살아가려는, 순응하고 복종하려는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무리를 잘하게 되면 자기 성찰이나 피드백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부자들이 가진 그런 어떤 두뇌 활용 습관, 두뇌 활용 패턴, 이런 쪽하고도 가까워질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인터뷰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내용이 IQ가 낮아도 명문대에 갈 수 있는 이제 아이들의 공통점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IQ가 낮아도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IQ라고 하는 건 사실 결정성 지식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이름이 뭐죠? 라고 했을 때 마이크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 도구의 이름이 마이크인 걸 알고 있어서 그래요. 결정성 지식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IQ는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이름이 뭐야? 그래서 이거 마이크. 이게 텔레비전 아니고 마이크라고 얘기하면 이제 점수가 올라가는 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보면 그런 알고 있는 지식을 묻는 문제는 많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그런 문제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응용 문제잖아요. 전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응용해서 새로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작업 기억이 필요해요. 작업 기억이 좋아야 되는 거고요. 작업 기억이 좋을수록 그런 어떤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IQ보다는 작업 기억이 더 중요한 건데, 작업 기억에 관련된 두뇌 영역 중에 하나가 전전두엽이에요. 전두엽인데, 또 전두엽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메타인지라는 걸 관장을 합니다. 메타인지가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스스로 깨닫는 게 인지예요. 메타인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제시한다는 거죠. 메타인지가. 그러니까 나에 대한 성찰이에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성찰할 수 있어야,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내가 그러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죠. 성찰과 피드백이 순환고리처럼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상위 0.1%에 있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뭐 IQ도 비슷하고 그 집안의 소득 수준도 비슷하고 뭐 거의 다 비슷해요. 딱 하나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상위 0.1%에 속하는 아이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걸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잘 안다는 거야. 내 역량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뒤집으면 내 역량을 잘 안다는 건 반대로 내가 가지지 못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 모르면 공부할 때 어떻게 돼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른 채 그냥 처음부터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막 두꺼운 참고서가 있다 그러면 처음에 3분의 1만 새까맣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무조건 처음으로 다 돌아가서 공부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3분의 1 안에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는데 내가 아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는 부분은 스킵을 해도 되죠. 모르는 부분은 공부를 해야 되고 아는데 어렴풋이 아는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식으로 나만의 학습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거 그래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알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스트를 많이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봐야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테스트 없이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거든요. 상위 0.1%하고 나머지 학생들하고 공부하는 방법의 차이 중에 큰 것이 뭐냐면 상위 0.1%는 내가 무언가를 입력을 했으면 그거를 출력을 해요. 항상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나를 끊임없이 점검을 해요.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 입력 학습을 많이 해요. 책을 보고 달달달 이것을 외우는 거야. 달달달 외운다. 그리고 여기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면 아 나는 이 책의 내용을 다 알았어 라고 오해를 하는 거야. 근데 입력하는 거하고 테스트를 해서 내가 아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메타인지를 잘 활용한다는 건 그런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도파민 과잉 시대를 살다 보니까 아이나 어른이나 다 인제 집중력이 저하되고 일을 완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럼 이제 두뇌를 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두뇌의 활용 능력을 좀 높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에 사실 이제 뭐 알파 세대는 뭐 스마트폰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고 또 요즘에는 이제 뭐 쇼츠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그 어떤 매체에 익숙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팝콘 브레인. 굉장히 이제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고 약한 자극에는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도파민이라는 단어 도파민하고 파밍을 결합해서 이제 도파민 쏟아지는 일만 찾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적이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만 하려고 하는데 그 스마트폰 같은 데 익숙해져 있으면 계속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책 같은 걸 잘 못 읽어요. 보통 책이 뭐 200쪽, 300쪽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읽으려면 굉장히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집중해야 되고 몰입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팝콘 브레인이 되거나 뭐 도파민을 추구하게 되면 그러면 도파민 자극으로 인해서 주의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뭐 물론 집중력에 이 도파민이 필요한데 도파민이 과잉이 되게 되면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데 한 번 이제 뇌가 그런데 강한 자극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되돌리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꼭 그런 거죠. 이거는 너무 심한 비유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약물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약물을 끊으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은 것처럼 이 도파민도 일종의 뭐 약물이에요.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것도 중독성이 있거든요. 도파민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끊기가 쉽지 않아요. 팝콘 브레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게 막는 겁니다. 요즘에 어린아이들 보면 이제 아주 어린 나이부터 스마트폰 쥐어줘가지고 이렇게 영상 보는 경우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또 우리 사춘기 애들이 이렇게 그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팝콘 브레인이 되거나 그러면 우리 사춘기 때는 이 뇌 안에서 가지치기가 많이 일어나요. 필요한 영역은 가시를 많이 연결하고
불필요한 영역은 가지를 줄여버립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 익숙해져 갖고 자극적인 것들, 도파민 분비되는 것들만 보게 되면 그쪽 영역만 발달이 되는 거야. 반면에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고전문학 같은 거, 이런 거 읽으면 도파민이 안 나오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장기 보상이에요. 근데 단기 보상에 익숙해져 있으면 장기 보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련된 두뇌 회로가 발달이 안 되고요. 그러면 뭐 긴 문장 같은 건 못 읽고요. 그러면 이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문해력이 낮아지면서 어떤 단어 수준 같은 거 굉장히 요즘에 문제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니까, 그러자면 어떤 이 부모님들도 같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요즘 젊은 부모님들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비슷하다는 거예요. 젊은 부모님들도 자극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가게 되면 두뇌는 항상 이렇게 편향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 단기 보상도 중요하지만 장기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도 의도적으로 병행을 하셔야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도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사용 원칙을 정해놓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식사 자리 같은 데서는 스마트폰 빼고 가족 간에 대화를 하든가, 잠자기 전에는 사용을 못하게 하든가, 뭐 그런 원칙들을 정해놓고 좀 엄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죠. 제가 이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는 힘, 이 책을 쓰면서 저도 지난 일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 책을 쓰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일들이 있었지, 그래서 내가 중간에 실패했다, 잘못했다, 아니면 흐지부지 됐다 하는 일도, 뭐 성공한 일 당연히 마찬가지지만 이런 일 중에서도 꼭 내가 다 잘못한 것만은 아니구나, 내가 꼭 배움이 없었던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감정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끝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 돌아보기 싫어합니다. 돌아보면 굉장히 이렇게 감정이 불편해지니까 돌아보기 싫어하는데요. 그럴 때 의도적으로라도 한번 돌아보시면 그 부정적인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라고 하면 이제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요. 긍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측면에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마무리하는 요령, 그런 걸 다루는 내용도 있지만 마무리를 통해서 내가 더 긍정적인 정서를 갖고 자신감을 갖고, 그래서 미래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새해가 되거나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다양한 계획들 많이 세우잖아요. 근데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는 것처럼 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거나 끝까지 뭐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내용을 담고자 쓴 책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